사람들은 항상 이제 정책이 어떻게 바뀌나 이것만 신경 쓰시는데 정책으로 못 바꾸는 것들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이건 누가 집권해도 안 바뀐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규제에 의한 풍선 효과다.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절벽 이슈가 있다. 하반기로 이행될수록 공급 절벽에 대한 이슈가 커집니다. 내년의 시장 혹은 당장의 하반기 시장에서의 정부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진 않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21대 대선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한 3, 4일 뒤면은 이제 대통령이 결정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부동산 R114의 리서치 랩장님이시죠. 윤지혜 랩장님과 함께 대선 이후로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과 매매 시장 그리고 전세 시장은 어떻게 바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왔습니다. 네, 랩장님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 제가 그 수석연구원 혹은 이제 리서치 팀장으로 활동한 부분들이 한 10여 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조직이 좀 변경이 되면서 리서치 이제 랩장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팀과 랩의 차이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이제 리서치 팀장일 때도 저희 그 팀원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대로 온 거고 조직 명칭이 바뀐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거 연구소 그렇죠. 개념인 거죠. 저희 이제 기업 안에 그 랩이 한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는 이제 프롭테크 부동산 기술을 연구하는 부서고 저희 쪽에서 연구하는 인원만 한 30여 명 있고 각각의 랩이 한 30여 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에서도 결국에는 지금 대선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기업들도 여기에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맞아요. 안 그래도 최근에 포스코 쪽에서 대선 정책 좀 분석해 달라고 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감하다 보니까 용어들도 정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선은 6월 대선이 이제 뭐 바로 코앞이니까 아마 이거 영상 올라갈 때쯤 되면 결론이 났을 수도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 전망은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습니다. 제가 한 2월 정도에 왔었죠. 그때 약간 추웠는데 그때 올 때 제가 이제 전망과 관련된 부분 설명드릴 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이슈라고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규제에 의한 풍선 효과다 설명을 드렸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절벽 이슈가 있다. 라는 키워드 이제 3가지를 연별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하반기로 이행될수록 공급 절벽에 대한 이슈가 커집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은 그래서 대통령이 새롭게 바뀌면 이제 갑자기 공급 절벽을 뭐 공급 과다로 바꿀 수 있으면 그 새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전망을 제가 바꾸겠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초적인 건데 아직 소비자분들도 조금 인식이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보통 이제 인허가 받고 준공하고 착공하는 이런 주택 공급 절차상에서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3,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년에 공급 절벽 문제 혹은 지금의 시장의 양극화된 문제 지금 현재의 뭐 스트레스 DSR 3단계 7월에 하잖아요. 그런 걸 그럼 갑자기 중지할 거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엮여지는 주거비 상승에 관한 문제점들 있잖아요. 전월세 시장 쪽. 그래서 이 부분은 바뀌기가 어렵다가 제 결론이고요. 차기 정부가 바꿀 수 있는 건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뒤에 어떤 정책에 의한 안착에 의해서 바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한 2028년 혹은 2029년 정도에는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가 하는 어떤 정책들이 잘 시장과 이제 접합이 되고 선순환이 된다면 그때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의 시장 혹은 당장의 하반기 시장에서의 그 정부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진 않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망을 바꾸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양극화 해소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서울 쪽에 보시면 서울 쪽은 뭐 급등, 신고가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외곽지만 가도 미분양이 많아서 미분양 관리 지역이 되거나, 지방은 사실은 미분양도 많은데 금융권에서 이제 자금이 안 도는 문제도 있고 기존 수요도 너무 위축돼 있고 이런 거기에 인구 유출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그럼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차기 정부가 그럼 당장 손댈 수도 있잖아요. 집권하자마자. 그리고 대출 정책은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요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차기 정부에서 완화적일지 규제적일지가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선거 결과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걸 완화적으로 했을 때의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금을 통해서 가격 조절을 안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잖아요. 대출 정책은 모든 후보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없으니까. 네. 가계부채 관리라는 대승적인 목표에서는 타이트하게 관리한다가 일단 제 시각이고요. 그럼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에 대한 게 김문수 후보는 어차피 완화적이고 이준석 후보는 사실은 세금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그 혜택을 주는 쪽에 좀 가까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포커싱해야 되는 건 이제 이재명 후보인데 네. 세금을 통해서 가격 조절을 안 하겠다고는 했으나 지금 여전히 윤석열 정부에서 중과세하고 있는 것들이 안 됐잖아요. 네. 개정이 안 됐잖아요. 그걸 개정하려는 의지도 잘 안 보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세금 가지고 조절을 안 한다고 했지 기존에 중과세 하는 것들을 개선해서 완화적으로 하겠다고도 안 하죠. 그러니까 잠깐 풀어준 거를 뭐 확실하게 굳히겠다는 것도 아니고 돌리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뭐 입장 표명이 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던 그 규제 정책들 네. 중에 제도가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를 하거나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한 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보면 서울에 4개 구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서울 25개 구를 규제 지역으로 잡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그러면 바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네. 예. 그러면서 바로 취득세 중과돼요. 그러면서 분양권 거래할 때 양도세 이제 중과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키지 수단으로 한 번에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안 썼을 뿐이지 새 정부가 쓰려고 하면 바로 쓸 수 바로 있다는 쓸 수 거야. 있다. 바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한 달 만에 규제 상황이. 그렇죠. 세금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출은 사실 제도 변경이 아니거든요. 그냥 금융위 금감원이랑 협의해서 그냥 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규제를 하고자 마음 먹으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하는 걸 한 달 만에도 할 수 있다라고 네. 봅니다. 예. 다만 그게 부작용이 굉장히 컸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반추해서 보면 그걸 뭐 한 달 만에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이제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 고려했을 때 지방 쪽으로 어떻게 좀 살릴까에는 지금 모든 후보들이 이제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YTN 방송에 나와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항상 이제 바뀌는 것들 정책이 어떻게 바뀌나 이것만 신경 쓰시는데 정책으로 못 바꾸는 것들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내 자산 관리할 때 이건 누가 집권해도 안 바뀐다. 라는 것들을 집중하시면 자산 관리할 때 오히려 더 그게 인사이트가 편할 수 있어요. 네. 이것도 한번 좀 얘기를 이따 좀 나눠보고 우선은 지금 대선이 뭐 아직 뭐 결론이 안 났지만 지금 후보별로 공약들은 좀 다르니까 이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약별 비교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공약을 중심으로 사실 주요 후보는 3분이잖아요. 이걸 제가 이제 시간을 얼마 주실지에 따라서 네. 2시간 동안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한 5분 정도. 5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 정도만. 네. 사실 차이점. 네. 그러니까 공통점을 일단 배제하고 차이점을 보면 앞서 설명드린 세금이 아마 큰 차이점일 겁니다.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세금 완화 정책들을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그대로 끌고 오는 이유는 3년 임기 동안 법 개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걸 그대로 끌고 온다. 그러면 뭘 끌고 오냐?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유예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중과하는 부분들을 폐기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리고 그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비율.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 막 이러면서 중과세 했거든요. 그것도 개편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세금을 둘 다 깎아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윤석열 정부의 노선을 보면 주택 수에 따른 세금 부과 부분들은 가액 기준으로 바뀌어야 된다였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예로서 항상 시장과 소통하는 부분들은 지방에 뭐
뭐 10여 채, 20여 채 다 합쳐도 10억밖에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 이제 집 한 채는 막 30억 하니까 그러면 누가 더 부자냐? 뭐 당연하게도 30억 가지고 계신 분이 부자잖아요. 이런 네. 분들에게 보유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 갔습니다. 그 전에 이제 탄핵이 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원래 이제 더불어민주당 성격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극혐합니다. 왜 돈이 많은 사람을 깎아줘야 되냐? 네. 라고 얘기하는 게 꽤 많아요. 정책에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자산이 많으신 분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산이 부족하신 서민층과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논조에서는 네. 그 프레임에 갇히면 세금은 중과세로 갑니다. 예. 근데 그 논조를 그래도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 시장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어느 걸 취할지를 지금 판단이 안 돼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 이미 2번 실패했거든요. 예, 2번 실패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이번에도 똑같이 할 거냐? 네. 라고 보면 사실 세 번째도 똑같은 정책을 하면 그건 이제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는 분명히 2번이나 5년 했는데 네. 그걸 남은 이제 만약에 이제 집권을 한다면 5년을 똑같이 한다? 저는 똑같이 할 걸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이 막 중과하고 다주택 규제하고 막 맞아요. 이쪽으로. 거기에 의한 결과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을 텐데 거기에 관련된 게 이제 공급 많이 하겠답니다. 공급을 통해서 수요의 그 부족분을 메꾸겠다라는 정책이 이제 공통 사항으로 존재하고 또 다른 점 차별점에서 보면 이제 아까 그 중요하게 봤던 금융이죠. 네. 금융을 어떻게 차별적으로 포인트를 줄 거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특례 대출들이 많았잖아요. 네. 특례 보금자리론, 청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집주인의 그 역전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 특례 대출 이래가지고 특례 시리즈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정부가 그 수용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이 일종의 특례인데 그래서 DSR 이런 부분에서 조금 완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새 정부가 서민 대상의 대출들을 과연 건드릴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는 수요 계층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 빼고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여유 있는 분들이 핵심지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네. 계속 핵심지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서의 차별점들에 의해서 시장의 단기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거다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차별화 포인트는 공급을 다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예. 재개발 재건축도 규제 완화한다고 하고 그 청년 대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한다고 하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좀 짚어야 되는 건 그래서 서울에 100층, 200층 지으면 네. 과연 공급이 넘쳐날까에 대한 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서울은 가용 부지도 부족하지만 용적률 상향에 의해서 100층, 200층 지어도 네. 전국 단위의 수요가 지금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소가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4기 신도시니 뭐 메가시티니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함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쏠려 있는 수요를 분산해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호떡집에 이제 10개를 파는데 20명이 몰리면 20개를 만들어도 되지만 네. 다른 호떡집으로 분산하는 정책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주택이라는 걸 지어서 여기 부족하니까 여기 많이 지어줄게는 1차원적인 논리고요. 여기 부족하니까 저쪽에 가면 또 괜찮은 것도 있어 해서 그쪽으로 그 수요가 넘어가게끔 해주는 걸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서울 수도권과 혹은 서울, 경기, 인천, 5대 광역시, 기타 지방 혹은 뭐 강원도, 제주도 이런 지역에서 그 정책이 각각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정책으로 가면 수요가 분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수에 대한 부분도 뭐 어느 지역에 가면 뭐 5채를 사도 배제해줄게도 될 수도 있고 서울에서는 여전히 한 채일 수는 있겠죠. 뭐 그런 뭔가 맞춤형, 지역 맞춤형 그런 정책들을 해야 공급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부동산 정책만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봐도 뭐 우선 특히 공급 쪽은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사실상 다 표를 의식한 그 공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보시면 노후 계획 도시 정비하겠다.
네. 일단 그 이재명 후보 정책을 보면 1기 신도시 재정비, 그리고 경기 인천 스마트 도시, 4기 신도시 개발 추진, 노후도심 재개발, 공공분양 공공임대 주택공급 확대, 네. 청년 주거지원 강화, 이게 공급 정책이거든요. 표 떨어지는 이슈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김문수 후보 한국형 화이트존. 그래서 일정 존에서 민간 활성화 시키겠다는 거야. 되게 좋잖아요. 자, 재개발 지원 쪽 활성화 똑같죠? 자, 청년 그 육아 부부 뭐 해가지고 333 이래가지고 뭐 20만 원 공급, 그리고 반값 월세존 말만 들어도 아주 그냥 기분이 좋죠. 그리고 1인용 오피스텔 대거 공급, 공공지원 임대주택 활성화, 청년 주택 부담 완화. 표 떨어지는 얘기 하나도 없어. 네. 자, 이준석 후보 전용 5구짜리 대량 공급, 네. 소형주택, 지방 미분양 해소, 용적률 대폭 상향. 말만 들어도 아주 유쾌하죠. 대폭 상향입니다. 그냥 네. 상향도 아니고. 지역주택조합 문제 많잖아요. 네. 그걸 안심주택조합으로 이제 변경하겠다. 있어요. 표 떨어지는 얘기가 하나도 없죠. 네. 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지원 얘기잖아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표 떨어질 이슈는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서울에 집중화돼 있으니까. 네. 광역교통망 GTX 구축, 지방까지 확대. 도대체 내용에 규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규제가 쏠려도 문제고 완화가 너무 쏠려도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밸런스를 맞추는 정책들을 내놔야 되는데 당장 세금만 봐도 완화 얘기만 있고 정부 재정은 어떻게 할 건지. 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조세가 좀 덜 거쳐가지고 세금 빵꾸 나서 뭐 국채 발행한 해 만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완화만 하면 뭐 그 곳간에 돈이 넘쳐나는 상황도 아닌데 뭐 그런 부분에 그러면 그 세금을 어디서 거둘 건지를 보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부자 계층에서 거둘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아무도 그러니까 좀 많으신 분한테 걷겠다는 얘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돈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원하게 얘기한 게 없는데 예. 분명히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렇죠. 어딘가에서 또 증세를 할 수밖에 거기서 없으니. 대규모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네. 한 해 국가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 네. 600조 원 정도 규모인데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그 내놓은 거기에 보면 250조인가 공약 실행하는데 필요하다.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200 몇 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그러면 뭐 추경을 통해서든 뭐든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세금을 내는 주체들한테 사실은 양해를 이제 구하고 걷어야죠. 네. 과거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할 때 부자를 위한 세금이다. 상위 0.1% 1%의 세금이다. 그래서 한때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돼서 그렇게 소통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은 이제 부모님 얘기를 할 때 우리 부모님은 종합부동산세만 한 2천만 원 내 그러면 엄청 부자잖아요. 네. 그러면 와 되게 잘 사는 집이구나 이런 게 됐는데 지금은 뭐랄까 뭐 다들 내니까. 야, 그런 네. 것도 그런데 세금을 많이 두드려 맞았다. 그러면 인식이 어떤지 아세요? 서민들이 볼 때 투기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분 좋게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내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 돈이 많으면 많이 세금을 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하나의 주체로서의 부자들을 좀 바라봐 줘야 자금이 있으신 분도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겠죠. 이왕 내는 거 좀 네. 이렇게 인정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예, 근데 뜯어간다는 느낌을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줬거든요. 너 잘못했어. 네. 돈 내놔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100원을 내든 1000원을 내든 10,000원을 내든 기분은 다 나쁘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어떤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분명히 이제 예산 문제가 나올 거라서 지금의 이 정책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이 공약이 아마 실현되려고 해도 뭔가 다른 뭐 반작용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맞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이재명 후보도 이제 새 정부에 이제 들어서면 이제 국회 동의도 거쳐야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개헌이라는 걸 하려면 또 200석 이상의 또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야당의 협조도 얻어야죠. 그리고 서울시 지자체장들은 대부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정책에서 지금 각각의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지방 분권합니다. 지방자치, 지방의 권한 이양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지방의 대부분의 권력은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협치 없이 어떤 정책이 원래 안 돼요.
지금 현재 구도에서 설사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협치 없이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거처럼 뭐 규제 중심 일변으로 흐르거나 대출을 뭐 무조건적으로 뭐 완화할 수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타이트하게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협조가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그 후보의 과거 3년 전에 그 택지 개발 중에 네. 김포 공항을 이전하겠다 네, 네.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김포 메가시티 이런 얘기들을 끌고 왔었잖아요. 물론 이제 김포공항은 강서구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넘어가니까 꼬리가 넘어가니까 그 부분을 이제 확장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메가시티 혹은 공항 이전 네.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서울시가 협조 안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 심지어 지방 분권화를 추구한다는 게 공약이니까 더더욱 서울시 의견에 치중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대통령이 돼도 지방 권력들과 협업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뭐 어디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네. 이제 지방 정부와의 어떤 협업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네. 당연히 이제 내년에 지방 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약간 좀 같이 가는 분위기로 예.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추구해야 되는 건 규제 강화와 완화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공약에서 지금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춰져 있습니다. 밸런스는 없고 쏠림만 있어요. 네. 표를 저에게 주세요만 있지 이렇게 부동산을 이렇게 조절하겠다라는 규제 분명히 규제가 필요하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처럼. 근데도 그 얘기는 하나도 없으니까 뭐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부동산 정책이고 실체가 모호하다. 아마 당선 이후에 뭔가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